민주당의 지도부가 가결파를 껴안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을 껴안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는 그냥 우리 당 대표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지금 당원권이 정지돼 있지만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김종혁 비대위원이 비대위원 되시면서 제가 정지됐죠. 가처분 신청 내줬잖아요. 가처분 잘못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야,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이게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중요한 우리 그 보수의 자산이라고 자산으로 생각을 해요. 보십니까? 그런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안 됐죠. 항상 그런 주장을 했었고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준석이 중요한 자산인데 이준석을 내쫓고 하는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1차 비대위가 해산됐었고 네. 그다음에 저는 2차 비대위 들어갔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하고 마지막 그 판결하기 전에 법정에서 우리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났었어요.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려달라고 재판장까지 나오셨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국민의힘도 이준석 당대표 멀쩡히 뽑힌 당대표인데 별 탈법적인 방법을 해서 사실 내쫓은 건 맞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저희 당도 네. 어느 뭐 누가 당대표 이건 자기의 어떤 개파를 강화시키고 지지기반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비판이나 반대파를 쳐낸다 이러면 반드시 그 후과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당에 검은 먹구름을 주니까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건 여전히 같은 생각인데 아니, 지금 이제 진짜. 계속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오늘 제 생각에는 정확히 수방의 정의를 실천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마음속은 어쨌든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다 함께 판단해서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만들었으면 저는 그 대표가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보내고 흔드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 국민의힘처럼 되니까 제가 그건 주의를 해야겠죠. 아, 오늘 조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지러지할 정도로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조합이 휘감고 대단하다. 있는데 아니 근데 한마디 이제 방송 또 재밌어. 저기에 맞춰서 저도 이렇게 내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당대표 물러나라고 해서 비판, 또 물러나라는 얘기 이런 이유로 비판하는 건 늘상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저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내쫓는 건 안 되고. 저긴 너무 심해. 아니, 와, 근데 오늘 지금 정말 어렵네요. 댓글 중에 재밌는 댓글이 오늘 2대2가 아니라 1대1이래요. 제가 다시 좀 주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당연히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니까 흔들어야죠. 지금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흔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어떤 효과가요? 사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탄핵을 흔들고 뭐 해임 건의안을 흔들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가가지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에 타박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뭐 잘 싸운다 이런 평가를 전통적 지지자한테 받아가지고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저는 기시감이 이것도 드는 게 예전에 이낙연 총리님이 그거로 뜨셨어요. 근데 그게 상대 사실 지지자에게는 상당한 아픔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되치기를 많이 당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국회 나갈 때 굉장히 맹공을 방어해야 될 거다. 근데 그게 말이 세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만큼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올 거다. 그게 가장 본인에게 지금 아까운 지점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가 조금 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요 너무 간단하게 이럴 것 같다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와서 딱 자리 잡으면은 네. 장관님 저희 이제 가르쳐 주실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오늘 한번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세게 가도 이상한 거고 네. 거기서 위축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다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도 모드 전환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드 전환.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 어떤 위협을 하는 큰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탄핵도 안 될 거고 해도 이상민 장관처럼 동명이 이상민 장관처럼 안 될 거고 다만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그 공세 일변된 모드에서 다음 모드를 준비해 왔을까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어떤 정치적 그런 숙제겠군요. 위상에 있어가지고 관건일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봅니다. 나를 탄핵해 주세요. 제발. 내가 미디어의 어텐션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탄핵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꾸 저런 도발의 발언들. 내가 수사를 했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탄핵하느냐라는
발언도 그렇고. 근데 네. 실제로 이 우리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무능이에요. 무능이요? 예. 첫 번째 그러니까 말은 임기응변으로 잘 지어내서 하긴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 가면 구속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쨌든 증거가 차고 넘치면 구속이 됐었어야죠. 안 됐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인사 검증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면서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법무부가 잘할 수 있다고 가져갔는데 김행 후보자의 경우만 보세요. 본인 갖고 있던 주식 뭐 신우이한테 파킹했다, 친구한테 파킹했다, 돌아온 과정들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것 하나 검증을 못하고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조차 검증이 안 된 상태로 대통령을 저렇게 곤란에 겪게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무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면 된다. 계속 무능한 일을 하도록 두고 뭐 말이나 세게 하면 도어 스태핑 대신하는 재미 말고 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능을 말씀하셨는데 인사검증은 차치하더라도 수사의 주체는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제가 하니까. 그분이 수사를 했다고 하거나 검찰을 압박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구속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저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무능이라고 할 만한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저는 정치적 인물이 될 거라 봅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관료적인 인물로 남을 거면은 그렇게 민주당을 도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 어떤 컨셉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뭔가 큰 전공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좀 컸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황교안 전 총리도 검사 출신이고 젊은 법무부 장관을 각광받다가 보수층의 마음을 한 번에 확 휘어잡게 된 계기가 그때 본인이 공안검사로서 결국엔 통진당 해산이라는 것을 이뤄냈다라는 걸 바탕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낸 거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도 제 생각에는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만약 그랬다면 저는 어쩌면 추석 밥상 지나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 하기에 앞설 만한 전과가 부족해진 상황이 됐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판을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넘어올 명분이 사실 없어진 겁니다. 약간 본인의 주무에서 약간 기대했던 실적이 기대했던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성애 소장님한테 약간 동의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 긁으면은 탄핵으로 그 시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오히려 키울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탄핵됐는데 그럼 쟤네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한 다음에 정치 참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모양은 물론 아까 전 시나리오보다는 약간 약하지만은 네. 어쨌든 타이밍은 생기는 겁니다. 네.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제에 가서 얘기를 하시네요. 그 연목구 아니까 연목구어 여야 대표회담 하자고 한 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일종의 고민하는 것인지 자꾸 도망만 가시는데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야,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지금 8번째잖아요. 근데 여러 차례 제안을 하셨다가 8월 달인가에도 내가 더 이상은 이걸 요청하지 않겠다. 본인이 말을 또 그렇게 바꾸셨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왕조 시대에 하나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하자고 하느냐. 2019년에 네, 예전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걸 해명한다고 하신 말씀이 과거에 이해찬 대표는 권한이 있는 대표였고 지금 김기현 대표는 권한이 없는 대표니까 얘기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대표니까 어디 감히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은 김기현 대표는 뭐 허수아비 대표니까 그러니까 너 필요 없고 난 직접 상대할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계속해서 제안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 민생 영수회담 아닙니까? 네. 말 자체가 민생자 들어가면 야 나는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는데 대통령 거부해. 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안 돌보겠다는 거야. 이런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하고 만나서 민생 얘기할 게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당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대통령과 만나서 할 민생 얘기가 뭐죠? 제가 아는 한도에 있어서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건데 네. 거기다가 민생 영수회담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네. 공격하는 거는 결국은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지금 여당 대표 만날 때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네, 이건 애초에 그 전장 설정을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자 총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총선은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다라고 했어요. 총선의 주인공이 본인임을 장인한 겁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했죠. 그다음에 총선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이재명을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쓰러뜨려가지고 그거로 총선을 치르겠다 했어요. 내가 주체고 대상은 이재명임을 먼저 선언한 쪽이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야 거기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이렇게 하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전혀 이 판에 미리 깔아놓은 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은 몇 번이나 선언했잖아요.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것임. 그리고 총선 전략은 누가 봐도 이재명을 쓰러뜨리는 것임. 그러니까 그렇게 엮여버린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나랑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굳이 타협점이 나온다면은 김기현 대표까지 껴가지고 두 당 대표와 대통령 또는 아니면은 뭐 일부 소수 정당까지 껴가지고 정의당과 이렇게 3당 대표와 대통령 같은 형식 이런 거는 사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성사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중간점이 거기쯤 되는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받게 하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 네. 저는 근데 이 민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게요. 기름값 문제도 그렇고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개별 품목의 물가 같은 것들은 지금 일상생활에서 너무 치열하게 국민이 다투고 있고 당장 내일부터인가요? 지하철 요금도 서울에서 네.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아무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런 회담을 거절하는 게 여당에 솔직히 득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보면 이번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굉장히 득점 포인트라고 아니, 보시는 근데 거군요. 뭐 큰 득점은 아니고 당연히 거절할 거 알았으니까 뭐 큰 득점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도 이건 1절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대신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래 그러면 너희가 토론을 하거나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니 나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이것이고 대안은 이것이다를 내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그거 내는 게 국민들의 공감 받으면 뜰 것이고 아니면 뭐 역시 이재명 대표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전장은 넘어갔고 영수회담 거절했고 거절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 이제는 이거는 1절만 해야 됩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도 1년 안에는 야당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거죽으로라도 하고 특히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는 정상들 외국 나갔다 오면 여야 대표들이라도 불러놓고 뭐 얘기도 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8번 물어본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당과 어떠한 종류의 대화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다는 점 하나 짚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한테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가계부채 특히 소상공인 부채가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명목소득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10월 말에 예산 보고 들어오는데 그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랑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언제까지 피의자 타령하면서 대화를 피할 건지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 차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소위 제안했지만 안 받았잖아요. 네. 앞으로도 안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자꾸 이재명 대표도 네. 저희 민주당이나 또 바라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괜히 불상사롭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안하지 윤석열 마라. 대통령한테 뭐 만나자 이렇게 애걸복걸할 것도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면 좀 기능적으로 저 김기현 대표 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얼른 빨리 만나서 네. 여야 간에 지금 쌓여 있는 민생 과제나 숙제들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거 지난 대선 때 같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들 빨리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득점 포인트를 축적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